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일까요? 왜 그 많은 생명체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이런 의문의 끝은 까도 끝도 없는 또 다른 의문과 문제만 나올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은 자주 하지 않죠. 이런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가 바로 제가 살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변을 돌아보면 저 말고는 다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듯 싶어서 더 절망적이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저 맑고 순수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많이 잊었을 뿐이라 그런 거지. 사실 어린 시절에 나는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집이 엄청 가난했기 때문이었고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어린 나이에 가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하다고도 느끼지도 못했는데 저는 늘 불행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불행했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선량하고 착한 공무원이었어요. 단지 융통성이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아버지가 소신대로 깨끗하게 사셨던 분이셨기에 힘드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한테는 촌지다 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일상이었고 땅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돈 갖다 바쳐가며 출마하고 동네 잔치를 열어서 유권자들을 모집을 하던 때였습니다. 옳은 길만을 가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바빴던 아버지 때문에 늘 아버지의 봉급은 줄어들기만 했어요. 당시에는 노란 월급봉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늘 아버지 월급날만 되면 엄마가 아버지와 다투었고 어김없이 연탄 뿌리던 부엌에서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서 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몰래 서럽게 우실까 하고요. 그때는 엄마가 불쌍했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엄마가 저렇게 우시는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도 월급날만 되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셨고 얇아진 월급 봉투를 엄마에게 내주는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에게 두툼한 월급 봉투를 내밀고 싶으셨겠지만 무슨 사정인지 그러지 못하셨거든요. 엄마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려운 고향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오면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 찾아와서 책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안마기계를 팔러 온 사람도 있었고 쌀이 떨어져서 돈 빌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돈 빌리러 온 사람도 있었고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버지의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 편을 들어주다가 윗사람의 미움을 사서 승진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감봉까지 되었어요. 자식이 5이나 있는데 아버지 월급은 갈수록 바닥을 기었으니 엄마의 깊은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집에 일하러 다니셨어요. 동네에서 모르면 간첩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떠들썩한 부자였어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항상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 일을 하러 다니느라 낮과 밤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언니와 함께 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가 바빴던 엄마는 그 집 일을 하고 온 늦은 시간에 집안일을 하느라 밤새 빨래를 하고 쉬지를 못하셨어요. 당시에는 연탄불과 골로를 쓰는 때라서 세탁기도 없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순하고 말수도 적어서 엄마가 시키는 일은 어긴 적이 없는 터라 아예 저에게 관심도 없으셨죠. 그때만 해도 공부도 잘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오빠를 챙기느라 정신을 쏙 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당시 아버지들처럼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안일이 쌓여 있었어도 그건 아버지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 엄마 몫이었죠. 밖에서는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식보다도 남들을 더 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늘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별 정이 없으셨어요. 늘상 신세 한탄만 하셨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뜻을 못 이루고 산다고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퍼주고 다니시니까 엄마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던 그 집에 가서 일하느라 뼈골 빠지는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는 분처럼 생동하셨어요. 옆엔 내가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적든 많든 살림만 할 것이지 우세스럽게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 당시에는 그 부잣집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나중에서야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며 동네 플랜카드가 나붙기고 동네를 휩쓸고 다녔는데 바로 그 집에 동네 창피하게 일하러 다닌다며 엄청 화를 내셨고 그 일로 심하게 싸우기도 하셨어요. 막내였던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아버지가 참 이상했고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늘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일만 해드는 엄마에 비해서 아버지는 집에서는 주전자에 물이 없어도 엄마를 부르던가 아니면 언니나 오빠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다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설거지라도 있으면 난리 법석이셨어요. 야, 니들 엄마 어디 갔냐? 이게 뭐냐? 빨리 안 치우냐? 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고 쏘다니는 거야? 잔소리 폭죽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싫어서 오빠나 언니는 늘 아빠가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거나 집을 나가서 늦게 오곤 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제가 막내이고 어려서인지 저에게는 뭐라 하시진 않으셨죠. 그래도 아빠는 저에게도 무관심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만 오시면 바로 주무셨어요. 그것도 코를 골면서요. 그러다가도 언니나 오빠가 놀다가 행여라도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는 날엔 금방 깨서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시끄럽다. 아빠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조용히 해. 어이 참 집구석이라고원. 그랬으니 사랑도 못 받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언니는 오빠가 좋아할 리가 있었겠어요. 늘상 아빠가 집에 오시면 긴장했으니까요. 아빠가 그렇게 화를 막 낼 때에는 언니나 오빠가 서로 서공거리며 말을 해야 했고 마당을 지날 때에도 살금살금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낮 동안은 내내 제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겨우 학교에서 돌아온 언니나 오빠를 만나서 반가운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대화도 쉽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게는 아주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빠 말처럼 아는 것도 많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집에 와서 하는 일은 엄마 또 어디 갔냐? 남편이 올 시간에 어디로 또 간 거야? 이놈의 집구석 이러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야. 어서 엄마 불러와라. 어서! 라고 하며 언니 오빠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랬으니 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아빠가 퇴근 시간이 되면 일부러 밖으로 놀러 나가거나 뒷산으로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언니나 오빠가 아버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빙빙 돌다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쯤이면 몰래 들어왔어도 저는 절대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사시는 불쌍한 우리 엄마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엄마 끔딱지였던 저에게 바삐 일하러 가시면서 급히 부탁하시는 말이 있었거든요. 순심아, 오빠나 언니가 집에 없더라도 넌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라도 집을 지켜야 할 게 아니냐. 아빠가 언니나 오빠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넌 아빠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해. 아랫목에 아빠 밥을 꺼내서 상에 올려주고 알았지? 그래도 아빠가 너가 착하니까 너한테는 화를 안 내시잖아. 아빠 심부름도 잘하고 언니는 오빠처럼 하면 안 된다. 저는 끄덕끄덕하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왜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그렇지 않아도 천방지축으로 나돌아다니는 언니 오빠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마저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키냐고요. 그리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한 친구가 가끔씩 놀러 오긴 했어도 그저 잠깐 동안이었어요. 그 친구는 윗동네에 사는 친구였는데 양옥집에 대문도 커다랗고 그 윗동네에서는 제일 큰 집이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어도 가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참 착했습니다. 잘 사는 집에 살면서 그 친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허름하고 좁디 좁은 집에 사는 나와 친구로 지냈으니까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풍족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모든 게 부러웠어요. 그 친구 집에는 늘 그 친구의 엄마가 있었어요. 옷도 매일 바꿔 입고 왔고 학용품도 항상 새 것이었어요. 피부도 하얗고 손도 늘 깨끗했습니다. 제 손과 비교하면 늘 제 손은 그 친구에게 보여주기 싫을 정도로 새까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 어찌나 좁던지 따로 씻을 데가 없어서 마당에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수도꼭지가 붙어있는 문이 달린 곳이 있어서 한 번씩 엄마가 거기서 씻으시고 아빠도 씻기는 했지만 제가 혼자서 문을 닫고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두워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늘상 비누로 손발만 씻었고 어쩌다 한 번씩 대중 목욕탕에 갔어요. 그때 말고는 제대로 목욕한 적이 없었어요. 늘 바쁜 엄마가 저를 매일 씻겨줄 시간도 없었고요. 비누로 씻어서 그런지 손이 자주 트고 아토피도 있었어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제 손에 로션을 바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처럼 곰 머릿결도 아니었고 찰랑거리는 긴 머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늘 짧은 단발이었고 제 머리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는 자기 나름 바빴으니까요. 그 어린 마음에도 피부가 하얗고 뽀얀 제 친구가 참 부러워서 그 친구처럼 매일 목욕도 하고 싶었습니다. 늘 집을 지키던 제가 혼자서 씻으려고 하니까 괜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서 늘 마루에 앉아서 문 쪽을 향해 누가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곤 했어요. 금방이는 개종시계가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랐고 째깍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도 불안해했어요. 정말 너무 무서울 때에는 대문 앞에서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집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는 늘상 그 친구의 엄마가 씻겨주고 목욕실이 따로 있어서 목욕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몸에서는 좋은 향수 같은 냄새도 났어요. 집안에 목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신식 양옥집이 참 부러웠어요. 그와 반대로 저희 집은 아랫동네 언저리에 있는 언덕배기 경사진 곳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져 있는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래된 옛날 집이었어요.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무너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아버지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해라. 여기 안 산다고 해. 그리고 아빠는 집에 없다고 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지대가 높고 계단이 있는 큰 양옥집에서 살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그 집도 날아가고 그래도 빚이 남아서 호적드는 형편이라서 싸디싼 그 집도 우리 형편에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집은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가집이었는데 손바닥만한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 지대가 낮아서 5계단 정도를 내려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엄마가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당시만 해도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서 뒷산에서 흐르는 빗물이 지대가 낮은 우리 집으로 다 흘러들어 왔으니까요. 장마철이 되면 엄마가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집으로 들이치는 빗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 가장인 아빠는 잠을 자게 해야 한다며 혼자서 힘들게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철문 앞을 막고 밤새 내내 지키고 서 계셨어요. 언니 오빠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고요. 그때도 저희에게 그러셨어요. 이런 고생은 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까지 비를 맞아가며 고생시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엄마는 철의 여인이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강해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폭우 때문에 빗물이 들이쳐서 마당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세식이었던 변소가 비교적 지대가 높은 대문 쪽이라서 들이치는 빗물로 넘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마당에 빗물을 막기에는 엄마 혼자서 역부족이라 아빠와 함께 밤새 빗물을 막아내느라 뜬 눈으로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아름답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폭우 속에서 아빠가 엄마와 함께 합심해서 모래자루를 쌓아가며 한마음으로 빗물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매일 잠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우리 엄마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혼자서 늘 고군분투를 하느라 바쁘기만 했던 엄마와 늘 집에서는 태평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만 혼자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왜 엄마는 나와 말 한마디로 나눌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걸까? 오빠가 사춘기라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한 용돈을 따로 주지 않아서인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좀도둑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나 부끄럽다며 가지 않고 엄마만 보냈어요. 싫은 일은 다 엄마 몫이었죠. 아버지는 그때도 오빠를 훈육해서 잘 타이를 생각은 하지 않고 엄마만 잡았습니다. 집구석에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길래 저 모양이야? 창피스러워서 살 수가 없네. 애들 똑바로 못 가르쳐? 그래서 분통이 터진 엄마와 큰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밤새 내내 우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오빠도 미웠고요. 저는 절대로 엄마를 속상하게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그때 엄마의 슬픔과 고통이 어린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모른 척 잠만 자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잠 한숨도 못 자고 속만 끓은 엄마가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아버지 아침 식사도 대령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하고도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엄마는 아버지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출근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자식들이 주렁주렁 하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책을 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책을 사달라고는 말도 못했습니다. 늘 책을 읽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책들은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이 없었어요. 아빠가 책장수들을 찾아와서 사달라고 해서 사준 책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어른들용 역사물 전집이나 제가 이해하기 힘든 두꺼운 책들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책들을 비싸게 주고 산 책들이라며 안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꽂아두셨지만 한 번도 읽으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시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책들만 그 좁은 안방의 한 벽면을 차지했어요. 그랬으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이왕 책을 사려면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사면 돈을 꼬라 박더라도 덜 아깝지. 이건 읽지도 못할 책들을 사와서 진열만 하면 뭐해요? 그래도 서기의 경일기였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져. 늘 엄마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거짓말도 않고 언니들 오빠도 있었지만
제가 읽을 만한 책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네 집에는 아예 책방이 있어서 한쪽 벽에 가득히 위인전기나 식물도감 같은 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제 친구네와 저희 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친구네 아빠는 친구네 엄마한테 다정하게 말했고 친구에게도 관심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 친구의 방에는 어른 책은 단 한 권도 없었고 우리가 읽을 만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그 친구가 한 권씩 빌려주곤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여름방학 때가 되면 늘상 1시간씩 걸어서 공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큰 재미였어요.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저를 이뻐하셨어요. 엄마도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셨고 제가 시험 기간에 밤을 새고 공부를 하면 함께 옆에서 안 주무시고 언니나 오빠 몰래 우유나 빵을 사두었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참 행복한 순간이었죠. 저는 엄마가 힘들어하실까봐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땐 학원 안 다녀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5 형제 중에 전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것도 명문대를 입학을 했으니 엄마께 큰 효도를 한 셈이었죠. 언니와 오빠는 전문대를 다니거나 중퇴를 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쪼달렸어요. 중퇴를 하고 돈만 벌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용케 잘 참아냈습니다. 막상 남들도 다 원하는 명문대 입학을 했어도 공부보다는 알바를 하며 돈을 벌 때가 참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팔자였어요. 늘 머릿속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버나 연구하려고요. 다행히도 알바생들 중에 대부분은 명문대생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에 저를 알바생으로 고용을 했던 사장님이 이쁘게 보셨습니다. 사장님의 지인들의 모임이 그 가게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어이 수철아, 너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시며 일하고 있는 나를 오라고 해서 수철 씨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때부터 거의 매일 남편이 나를 찾아왔어요. 첫눈에 반한 남편이 나와 사귀려고 생전에 해보지도 않던 힘든 서빙 알바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싫지는 않아서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도 괜찮다고 해서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어요. 백날 알바를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도 질렸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일찍 퇴직을 하신 바람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결혼 말에 놀란 엄마가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어도 돈이 없어서 남들처럼 혼수도 준비를 못 해준 걸 두고 많이 우셨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데려가서 죄송한데 어떻게 혼수까지 바라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가진 돈이 얼마간 있는데 이 돈으로 하세요 라고 하며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드렸어요. 할 수 없이 엄마는 남편에게 그 돈을 받고 혼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시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내 일념이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직진케 했으니까요. 일단 취업을 한 뒤로는 엄마에게 적지 않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언니들이나 오빠는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빠서 엄마를 챙겨드리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퇴직을 하신 뒤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고 엄마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들들 볶으셨죠.
그때 제가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네 아빠야. 네 아빠가 세호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원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야 미운 사람이라도 내 곁에 건강하게 오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한테 이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따로 나와서 엄마 혼자서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엄마가 놀라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냐? 이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자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아버지는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나 언니들이나 오빠도 아버지를 몰랐는데 엄마한테 왜 집착을 하겠어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건 아니다. 엄마도 막판에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만큼 봉사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아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따로 살게 되면 아빠도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방구석에서 나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저러시다가 금방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엄마가 집에서 다 챙겨주는데 뭐하러 밖에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만 찾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젠 엄마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가지셔야죠. 처음에는 싫다던 엄마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하셨는지 제 뜻대로 아버지께 각자 당분간 혼자서 잘 살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할 각오도 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엄마의 이유가 있는 가출에 멘붕이 오신 듯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원룸을 얻어드렸더니 엄마가 식당에 시간제 알바를 하시면서 놀러도 마음껏 다니셨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엄마한테만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보내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쥐고 혼자서 쓰고 계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죠. 엄마 말에 의하면 퇴직금 구경도 안 시켜주셨대요. 퇴직금도 안 주는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맘 같아서는 아버지 이혼을 하고 퇴직금도 반으로 나눠서 헤어지셨으면 좋으련만 그건 엄마가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퇴직금이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걸 노리고 내가 추잡스럽게 이혼을 하겠냐? 그렇게 코너에 몰고 싶진 않다. 아마도 자식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불쌍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마저도 엄마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다른 신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혹은 엄마 단둘이서 가까운 데로 모시고 산책도 가고 맛있는 곳에 가서 함께 식사도 했어요. 멀리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그랬어요. 남편과 결혼하게 되자 많은 것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너지 효과가 남편을 만남으로써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때부터 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에 서방님이 결혼을 했어요. 서방님이 의사라서 꽤 괜찮은 집안에서 대시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동서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이 가난한 집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득도 못 본다며 잘 사는 집안의 딸과 서방님을 결혼을 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쓰셨어요. 시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열쇠를 추렁추렁 매달고 오는 동서를 맡게 되자 매우 흡족하시면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만 있는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미모는 돈으로 처발라서 만들어져서 영혼도 없어 보이는 인조인간 같은 얼굴이었지만 결코 밉상은 아니라서 서방님이 받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이뻐해주는 시어머니만 믿고 저에게 선을 넘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과일을 먹으면서 동서가 제게 갑자기 물었어요. 형님은 왜 맨날 일만 하세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언제 가세요? 그러자 제 대신에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요, 재수씨. 이 사람은 일 중독자예요. 아직 한 번도 제주도도 한 번 못 갔어요. 네? 그럴 리가요.
제주도는 동네 뒷산에 가는 것만큼이나 자주 다니는 곳인데 아직도 아주버니랑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거예요? 동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형님, 제주도는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응? 제주도? 네, 제주도요. 설마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본 거지는 없을 테죠. 길바닥에 굴러다닌 노숙자도 다 가봤을 곳인데요, 뭘.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주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워크숍도 다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제가 다른 일에 몰두를 하고 있어서 휴가나 여행이나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거짓말도 못한 건가요? 아직까지 제주도도 못 가봤으니까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동서와 서방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너는 제주도도 안 가보고 뭐 했냐? 형님, 진짜예요? 어머, 조카는 거 아니에요? 건방진 동서의 말에 제가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행은 꿈도 못 꿔봤어요. 일 때문에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그러셨습니다. 얘야, 네 형님이 너랑 같냐? 너는 부르주아잖니. 어디 될 때나 되라. 그러자 키득키득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어머, 제도 여행도 못 해본 거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저 웃자고 한 소리죠. 허허 라고 저를 한껏 비웃었어요.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제 꼬라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남편이 나무랐어요. 재수씨처럼 타고난 금수저에게는 제도 여행이 뒷산에 가는 것 마냥 쉽겠지만 금수저가 아닌 사람은 쉽게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거지들이라고 비아냥대고 싶어요? 바로 사과하세요. 형님, 제 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미안해요. 형님이 거지가 아니면 되는 거죠. 뭘 그래요?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것이 말도 싸가지 없이 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기인 없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다녀왔는데 이번 여름휴가를 또 몰디브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고민이에요. 제주도도 못 가본 내 앞에서 별 유세를 다 떨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더 제 성질을 건드렸어요. 형님, 대답 좀 해봐요. 제가 몰디브로 갈까요? 아님 하와이로 갈까요? 형님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제가 대신 다녀와서 말해줄게요. 라고 하며 내 앞에 얼굴을 들이밀자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 못 가봤으니 둘 다 가지 그래? 금수저라 남은 건 시간이요. 돈밖에 없다고 자랑질인가? 라고 했더니 요 앙큼한 동서가 또 선을 넘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제주도 여행도 못 간 우리 형님을 위해서 제가 몰디브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그래야죠? 어머니, 아버님, 우리 함께 가는 게 어때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좋다며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웃어댔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그랬어요. 재수씨 눈에는 돈 없는 흙수저들만 보면 다 거지로 보여요? 위아래도 모르고 들이밀지 맙시다. 야 경수야, 네 마누라 예절교육 인성교육 좀 잘 시켜라. 그래도 시부모님과 서방님은 별소리를 탄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형이나 형수교육 좀 잘 시켜. 없이 사는 것도 유세를 떠는 거야? 뭐야? 별것도 아닌데 자격지심을 갖고 교육하란 말아야. 하여간 없는 것들은 꼭 없는 티를 내더라. 그 말에 남편이 서방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떤 형이 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이 편만 들었어요. 뭐하는 짓들이냐? 동석이, 너 함부로 네 동생 멱살이나 잡고 그럴 거야? 결혼을 하더니 얘가 변해가지고 못 봐주겠네. 그때서야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서방님에게 나무라셨어요. 경수야, 형한테 네가 그런 식으로 대들면 안 된다. 결혼한 후에는 더 형제간에 지킬 건 지켜야지. 동석이 너도 참아라.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경수를 혼내줄 테니까 다시는 너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남편이 멱살을 펼고 그랬습니다. 경수, 너 새겨들어라. 네 마누라나 네가 함부로 위아래도 모르고 까불고 다니면
앞으로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알았냐? 재수씨 교육 좀 단단히 시켜. 머리에 든 것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놀러만 다니는 주제에 그걸 자랑이라고 사람을 내리 깔고 보냐? 그러자 동서가 화를 빼면서 남편에게 되돌았습니다. 뭐라고요? 아주버니. 아주버니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거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예민해서 무시한다느니 함부한다느니 하면서 피곤하게 군다니까요. 그래서 성질이 날 대로 난 남편이 동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재수씨, 그렇게 돈도 많아서 자존감이 높은 재수씨가 클럽에 킹걸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아주 개판으로 놀았다고 하던데, 그 바닥에 모르는 인간들이 없다고 하던데, 얼굴도 참 두껍네. 내 참 더러워서 침도 못 뱉겠네. 그 말에 동서는 살색이 되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서방님은 증거를 대보라며 남편의 때 대들었고요. 시부모님은 무슨 소리냐며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뒷일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저도 그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도 함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꼴불견인 동서를 보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부잣집 딸인 금수저 동서가 그 꼴을 당하고 서방님과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겠어요.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자 아주 간단하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도움 덕택에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아들과 딸도 하나씩 낳아서 사랑을 듬뿍 줘가며 엄마와 함께 살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밥도 해드시고 아파트 경비일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여전히 저희 언니들이나 오빠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지만 씩씩하게 잘 사셨어요. 엄마는 저희 애들과 언니 애들까지 가끔씩 돌봐주면서 힘이 조금 들어도 더 젊어지셨습니다. 보모 아주머니가 매일 집에 오셨기 때문에 엄마가 외출도 하시곤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엄마가 쓰실 중형차도 한 대 사드렸고 직접 운전도 하시면서 유유자적 여유롭게 지내시게 했어요.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한 데가 어디냐? 왜요, 엄마? 내가 노래교실에서 만난 최 사장님 댁에 우리 노래교실 사람들과 놀러 갔는데 거기서 누가 한참 나를 쳐다본다고 해서 봤더니 꼭 네 아버지 같더라. 그냥 가버리길래 그러려니 했다. 그래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많겠죠. 설마 아버지겠어요? 사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엄마가 또 그 쓸데없는 모성 본능이 발동할까 봐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서로가 떨어져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건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자수성가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친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모임의 인원도 딱 5명이었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 저로서는 그 클럽에 가입 제안을 받았을 때 참으로 영광스럽더라고요. 만나서 그저 놀고 먹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 건설적으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취지여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각기 다른 업종에서 큰 부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룬 사람들이라서 배울 게 많았어요. 정기적인 모임이 늘상 한 고급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모임을 큰성클럽이라고 편할 대로 부르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정기 모임에 나갔더니 한 여자가 과일 접시와 고급 와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홍일점이라서 늘상 센터에 앉아 있었어요. 늘 서빙을 지휘하던 총지배인이 약간 나이가 들어보이는 여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새로 들어온 그레이스 최입니다. 앞으로 서빙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그 지배인이 그랬어요. 인사드리세요. 여기 이분들은 특 VIP 분들이니 실수 없도록 잘 모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레이스 채라고 합니다. 라고 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센터에 있는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도 놀라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달달달 떨었어요. 저는 집에인을 불러서 조용히 귓속말을 해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인의 말로는 한때는 잘 나가는 사장님의 딸이었는데 사장님이 망해가니까 그동안 같이 놀았던 애들한테 그랬다네요. 큰손 클럽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 그 사람들 돈이 장난이 아니게 많다며? 다른 졸부들과 달라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던데. 또 알아? 내가 어떻게라도 꼬시면 돈을 빌려줄지. 우리 아빠한테 돈만 대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를 못하겠어. 라고요. 돈이 많은 부모 덕에 세상을 참 쉽게도 살아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죠. 세월이 흘러서 그 금수저인 동서가 내 발 아래에 있는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인생사인 것 같아서 저도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새댁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치를 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엄마가 김치를 담글 때에도 함께 어깨너머로 지켜본 적도 없었어요. 늘상 김치는 밥상에 따라 나오는 기본 반찬이라서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늘 친정엄마가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가 엄마의 김치 맛에 길들여져서인지는 몰라도 밖에서 외식을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엄마표 김치를 한 입 베어 먹어야 입안이 개운했어요. 엄마는 전라도 김치 매니아셨어요. 경상도 분이었어도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시라 할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셨거든요. 다양한 젓갈로 배추 속을 채우곤 했는데 맛이 진하고 익을수록 그 맛이 깊었어요. 양념도 푸짐해서 김치 냉장고에서 오래도록 묵힌 김치일수록 그 맛이 다른 반찬은 저리가 날 정도였어요. 김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외식을 할 때에는 웬만해선 김치를 잘 먹지 않아요. 가끔씩 엄마표 김치 맛이 비슷하게 나는 묵은 김치가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엄마표 김치 맛과는 비교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연애 때 제가 즐겨 먹는 엄마표 김치 맛에 매료되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에도 엄마표 묵은 김치를 함께 익혀서 고기 함께 먹으면 환상의 조합이 따로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의 친정엄마의 김치는 최고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결혼 이후에도 저의 신혼집 냉장고에는 친정엄마의 김치가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먼 친척벌이 되는 남편의 사촌이 결혼식에 다녀오셨다가 저희 신혼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이라도 이쁘게 했습니다. 어머니, 모처럼 오셨는데 며칠 더 계시다가 가세요. 시골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다. 우리 멍순이가 나를 눈 파지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옆집 아줌씨한테 우리 멍순이 밥 좀 잘 주라고 일러주고 왔다만 통 그 아줌씨가 미덥지가 않다. 요새 날도 더운데 자기가 먹는 밥처럼 깨끗하게 줄지 의심스럽다니까. 시어머니께서 키우는 진돗개였어요. 평상시에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풀어놓고 키우시는데 외출하실 때에는 자꾸 따라오려고 하니까 묶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멍순이도 낯이 익은 옆집 아주버니에게 멍순이 밥 좀 잘 주라고 일러놓고 오셨는데 이 더운 날씨에 묶어놓아서 답답해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도 되고 오매불망 시어머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시가 급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셨어도 그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옥자댁, 우리 멍순이 잘 있는가? 응, 밥은 잘 퍼먹어? 물도 자주 갈아줘야 한디. 미안하지만 똥도 치워주면 좋겠네. 우리 멍순이 더우니까 마당에 물도 뿌려주고 남긴 밥은 상하니까 치워불고 사료만 줘야 하네. 알았지? 나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까
우리 멍순이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소. 예? 어이, 고맙네. 멍순이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는 멍순이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자 떠올라온 대답을 하셨어요. 시방,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썩어 빠질. 말도 잘 안 듣는 네가 좋겠냐? 나만 좋다고 따라다니는 우리 멍순이가 좋겠냐? 그러니까 멍순이가 좋아. 아들이 좋아. 당연히 멍순이가 좋지. 넌 입 아프기 여러 말 시킬래? 시어머니는 다녀온 남편보다 멍순이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무척이나 섭섭해했어요. 엄마는 왜 그러세요? 멍순이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면서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알거냐? 네가 안 이쁜갑제. 나는 자식보다 우리 멍순이가 더 이뻐. 니들은 다 커서 부모가 뭔지 어쩐지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 멍순이는 나밖에 모르잖냐. 그러니까 내 새끼제. 그 말씀에 왠지 모를 가슴 한켠이 아려온 듯 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어머니는 전라도 쪽에서 살고 계십니다. 원래는 서울 아가씨였는데 아버님을 따라 시골 안나기 되어버렸다고 하셨어요. 전라도 지역도 마을마다 김치 담그는 법이 조금씩 특색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양념에 버무린 생태를 배추 속에 넣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돼지고기를 넣는 것도 있는가 하면 유자를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는 솜씨마다 다 맛이 다른 게 사실이었어요. 남편도 역시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를 더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나 두 분 모두 다 전라도 토박이 사람이 아니었지만 김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친정엄마의 김치만 먹을 줄 알았지 낯선 김치는 잘 먹지 않았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 한 삭고 더 있다가 가시라고 해도 바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회사에 출고만 아니면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을 텐데 그냥 차비를 하시라고 봉투만 지어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자주 올라오시지도 않은데 며칠 계셨다가 저희랑 좋은 데 구경도 좀 하시다가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힘드니까 버스 타지 마시고 꼭 택시를 타세요. 택시비를 넉넉히 넣어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오냐, 뭐 이런 걸 주고 그러냐. 나 돈 있다. 그래도 준 거니까 잘 쓰마.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와 남편이 출근하러 나가면서 헤어졌어요. 항상 시어머니를 보면 짠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시면서 사셨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만을 낳은 그 다음 해부터인가 아버님이 직장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멀리 하셨다고 했어요. 시골에 엄격한 시부모님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내다가 변변하게 아버님과 부부싸움도 못해보고 그렇게 시골에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외롭게 사셨대요. 아버님이 이를테면 두 집 살림을 하셨는데도 큰 소리 한 번도 못 쳐보고 쥐 죽은 듯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니 얼마나 짠하고 고달픈 인생이었나요. 그래도 본철하고 아버님이 이혼을 해달라고는 보채지 않아서 그냥 참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봤자 시골에서 농사일만 거들던 어린 여자가 아들 하나를 잘 키울 자신이 없으셔서 그저 참고 사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님은 시어머니 말고 다른 분과 살고 계셨어요. 참 특이한 집이죠. 저와 남편과의 결혼식 때도 떡하니 아버님과 나란히 왔더라고요. 친척들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알고 지냈고요. 시어머니한테는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여자를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식 때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나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그래 봤자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생모이고 본처였으니 늘 아버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작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대거 참석은 했어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은 뺏기고 작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을 호적에 올려줘도 본처 자리는 내주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장남이었으니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남편은 한 번씩 시어머니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술 한 잔씩 거칠 때면 늘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혼자 사는 거 안 무서워? 그렇게 무섭게 하던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좋지? 내가 커서 아버지 대신에 엄마를 호강시켜 준다고 약속했는데 맨날 엄마를 혼자만 있게 하고 미안해. 남편은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아버님이 원망스럽고 작은 어머니가 경멸스럽다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런 작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저한테는 감히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신 날이었어요.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작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나다. 바쁘냐? 누구세요? 너는 시어머니 목소리도 몰라보냐? 아, 작은 어머니세요? 그놈의 작은 어머니 소리 지겹구나. 무슨 일이세요?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해야 하냐? 네가 먼저 나한테 안부 전화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냐? 작은 어머니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제가 바로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그래, 잘 있다만 네 아버지가 그래도 장남 며느리인데 신경 좀 쓰라고 해서 말이다. 네, 그런데요? 나보고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라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 퇴근쯤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저야 괜찮은데요. 상철 씨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 상철이는 너한테 잘하고 사냐? 그럼요. 상철이가 형이면 형답게 동생을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상철이한테는 핏줄을 나는 형제야. 너도 도련님과 신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알았냐? 글쎄요. 저는 상철 씨의 마음을 따라가니까요. 말이라도 그런다고 하면 어디 돈 드냐? 어쩜 끼리끼리 잘 만났는지 원. 말투와 뉘앙스가 영 불쾌했습니다. 감히 남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말입니다. 잠깐 들릴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네, 그러시던가요.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삐죽거렸어요. 그래 봤자 나한테 시어머니는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작은 시어머니가 온다고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그 아줌마는 왜 아버지한테 안 떨어지고 끈덕지게 붙어있는지 모르겠어. 재수 없으니까 늦게 들어갈게. 그 상판댁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드디어 작은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 왔는데 제 앞에 놓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열어봐라. 하도 너희들 좀 챙겨주라고 하길래 김치 한 통을 가져왔다. 너희들 뭐 해먹고 사냐?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 젖히더니 김치통을 크게 꺼내어서 열어봤습니다. 친정 엄마표 김치였어요. 대번에 인상을 팍 쓰며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냄새냐? 아이고 고약해. 김치가 다 이런 맛이죠. 라고 하며 김치 뚜껑을 닫고 넣어놓으려고 했더니 그랬습니다. 그거 당장에 버리지 못하겠니? 먹을 걸 넣어놔야지. 분내가 나서 쓰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제가 먹으니까요. 뭐야? 네가 없이 살았나 보구나. 입이 싸구린 걸 보니 말이다. 그깟 거 아까워 말고 당장에 버려라. 요즘 사먹는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디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가 난 걸 먹겠다고 그러냐? 당장 버려. 혹시 비염 걸리셨어요? 제가 이 김치 아니면 안 먹는 김치예요. 버리라뇨. 참 입맛 한번 특이하다. 내가 직접 담근 김치다. 이걸로 입 씻어라. 아니요, 싫어요.
전 저희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가 아니면 안 먹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해댔어요. 김치를 보니까 네 친정엄마의 수준을 알겠다. 저런 거는 거지한테 줘도 안 먹어. 그 말에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작은 시어머니가 들고 온 그 가짜는 김치통을 들어다가 개수대에 들어 엎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행동에 깜짝 놀라서 저에게 그랬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김치 안 먹어봐도 딱 수준을 알겠어요. 이런 거는 거지한테 던져줘도 싫다고 할 거예요. 라고 하자 또 시어머니 타령이었어요. 난 네 시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제 시어머니는 딱 한 분뿐이세요. 작은 어머니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요. 아셨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준이 그러니까 후처살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도 김치 재료값은 드려야죠. 많이 들은 거니까 불만 말고 갖고 돌아가세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그러자 언제 왔는지 남편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말 다 했으면 어쩌시려고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왔어요? 주제 파악이나 잘하고 나가요. 다시 한번 우리 집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알았어요?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죽일 듯이 쳐다보자 나 죽어라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요새 들어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인지 부쩍이나 남편을 찾는 듯 했어요. 작은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들 하나와 같이 정상인 애가 없었어요. 한 명은 정신지체이고 한 명은 지능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딸에게는 사업 승계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아들이 둘 다 그 모양이니 아버님은 다 작은 어머니 탓이라고 했다네요. 아버님의 인생이 녹아있는 사업을 남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눈치라서 작은 시어머니가 엄청 속이 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이다시피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는데 그 기도의 효험이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쩍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자 작은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의 등골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으니 지금 떠나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님은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가시더니 시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을 다시 허물고 멋진 현대식 건물로 대저택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셨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언제 이처럼 내 몸이 편하게 쉴 때가 있었나요? 아버님이 뒤늦게 몸도 노쇠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자 버리다시피 했던 본처 아들이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거절을 하셨고 그저 멍순이와 동네 길냥이들을 돌보면서 보내는 노년도 참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틈나는 대로 남편과 함께 자주 찾아가 뵙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 결혼이었어요. 직장은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연봉도 적자는 꽤 괜찮은 회사였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결혼은 직장만을 한 후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월급을 서로에게 공개를 했었고 연애 비용을 알뜰히 아껴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데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하면서 아낌없이 쓰는 돈들이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아끼자고 제안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나이도 많이 차서 양가 부모님께 손을 내밀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가끔씩 제 주위에 금수저인 친구들은 자기가 번 것을 다 쓰고도 부모님께 당연히 손을 내밀며 사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늘상 신상 명품백에 눈 돌아가고 피부과에 정기적으로 피부 시술도 받고 마사지는 회원권을 끊어서 규칙적으로 받으면서 마치 돈을 쓰고 사는 것이 미덕이냐 여기던 친구가 한때는 로망이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기에 일찌감치 주제 파악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월급 때마다 얼굴을 맞대고 각자 계좌를 공개를 하며 그 전달까지 지출과 수입을 서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장만을 위한 통장을 제 명의로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했어요.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쏠깃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어요. 남편 월급을 제가 거의 다 관리를 한 셈이었죠. 그만한 믿음과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와 결혼은 생각도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남편이 짠돌이 행세를 하니 돈 벌어서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은 그런 것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은 지방에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시누이만 빼고는 모두 다 지방에 살았어요. 남편만 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녔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셨던 시부모님은 역시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자 기대도 크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대줄 줄 아셨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다니던 같은 명문대를 나오셨는데도 평생을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짜잘한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꿈만 야무지게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낸 허송세월은 시어머니만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시어머니께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는데 항상 돈에 쪼달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그런 아버님을 똑같이 닮아서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있어서 합격만 하면 곧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버니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세월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형님은 고시학원에서 함께 법 공부를 하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 자신만만해하는 태도와 제대로 된 공부에 뒷받침을 해준다며 사법고시는 무난히 패스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돈을 벌어서 아주버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다고 형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아들을 임신하자 아주버니가 형님 탓을 해가며 남자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며 매번 사법고시에 떨어진 이유를 갖다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탓에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사법고시 제도도 없어지자 공부를 반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아버님처럼 이렇다 하는 직업은 가져보지도 못한 채 형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시어머니는 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아주버니가 조상덕이 없어서 그럴 뿐 언젠가는 제 밥벌이를 잘 할 거라며 항상 두둔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임만 3년째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그 벌이로 시부모님이 생활하신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서 오래되어서 화면도 찌직거리는 구형 TV를 버리고 대형 TV를 새로 사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듬뿍 드리고 있다가 저를 만난 후로 바뀌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 용돈을 더 이상 못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했어요. 물론 그랬다고 했지만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네가 여자를 알더니 애미애비도 안 보인가 보구나. 네가 아무리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내가 돈 한 푼 안 쥐어줬다고 해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사실 시어머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님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신 채 퇴직을 하시고 말았어요.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뒷거울이만 해서 늘 노후가 걱정이 되신 듯 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보태주던 시누이도 언제 시집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거의 통째로 다 보내고 있는 사실에 매우 격분하시기도 했어요. 저와의 결혼을 무척 반대를 하셨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알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무슨 명분이 있었겠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지자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 당첨을 노렸으니까요. 제가 꼼꼼하고 세밀한 탓에 저에게 그의 모든 일에 관한 한 다 맡겼어요.
드디어 제 이름으로 장약에 당첨이 되어서 남편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이 잘 해내느라 마음 편히 돈을 마음껏 써본 적이 없었어요. 1,000원짜리 커피도 사 먹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이라 하더라도 은행 돈이 대부분이라서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더 늦추기로 했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아직 집들이는 안 한 상태였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기가 적적할 것 같아서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와서 보니 뜻밖에도 시부모님과 형님네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비번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와보니까 네 친정엄마가 와 계시더라. 왜 내 아들네 집에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냐? 비밀번호 왜 네 친정엄마한테 알려줬냐? 아무리 내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다고 해도 사위 집이다. 함부로 내 아들도 없는 집에 드나들면 좋겠냐? 너무 황당한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버니도 안 계시는데 서울로 휴가를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왔네. 온 김에 아가씨 얼굴도 보면서 한강 유람선도 타고 서울 구경도 하자고 그러셨네. 미리 말씀을 주셨어야죠. 형님도 여름 휴가이신 거예요? 난 어머니가 저번 달부터 가자고 하셔서 동서한테 말씀을 하신 줄 알았지. 어머니가 하도 동서네 집이 좋다고 자랑을 하셔서 말이야. 서방님이 해외 출장을 가고 안 계시니까 궁금도 하고 겸사겸사 아가씨 얼굴도 보고 서울 구경도 하고 좀 좋은가? 자기들만 좋으면 다인가요? 얼척없는 말씀 하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똑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네 친정엄마는 이 집에 오면 괜찮고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냐? 이 집은 엄연히 내 아들 집이야. 나도 혼자 있을 네 생각을 해서 온 건데 어째 시큰둥하니? 그게 뭐냐? 어머니, 싫다기보다 미리 연락을 안 하시고 오셔서 제가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행여라도 다른 약속이라도 잡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네가 다른 약속을 하기라도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집에 못 들어오냐? 그딴 소리 그만하고 우리 배고프니까 저녁밥 좀 빨리 해라. 형님이 수박 한 통과 참외 조금 사왔는데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서 퇴근했는데 언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어요. 배달해서 먹든지 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퇴근했으면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지. 돈 아깝게 맛도 없는 배달 음식을 먹자는 거냐? 어머니, 음식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밥하고 김치만 내놓겠어요? 그럼 너는 평소에 뭘 먹고 살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차려라. 다들 오느라 힘들었으니까 대충 차려도 잘 먹을 거다.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무작정 쳐들어와서 나보고 뚝딱 차려내라니. 제가 요술사도 아니고 뭐 어쩌란 건지. 그때 서울에 사는 신우한테서 시어머니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휘영이냐? 나 여기 네 오빠 집에 왔다. 너도 얼른 와라. 네 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빨리 와. 시어머니가 신우의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신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어디쯤이에요? 아파트 입구에 슈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 좀 봐가지고 와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난 피곤해서 다시 나갈 힘도 없어요. 아가씨가 알아서 사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난리셨어요.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왜 죽도록 일하다가 언니한테 장을 보라고 하냐? 어머니, 저도 죽도록 일하고 왔어요. 저한테는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하시면서 아가씨한테 오는 김에 장 좀 봐오란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저건 말하는 것 좀 보게.
어디 가면 신우이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냐? 라고 하시며 다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시더라고요. 휘영아, 그냥 와라. 네가 뭘 한다고 장보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한심하다. 그냥 와라. 알았지? 신우이가 전화를 끊은 후에 저에게 그러셨어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네가 슈퍼에 가서 장 좀 봐라. 어디 손님한테 장을 보라고 하냐? 어디서 빼어먹길래 그렇게 경우가 없어. 그 말씀에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오신 분이 경우가 없는 거죠. 말씀은 바로 하세요. 뭐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폼이 그러냐? 네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더냐? 그래서 더 이상 저도 화가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함께 나가주세요. 제가 다른 날 다시 모실게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나가주세요. 그러자 아버님과 아주버니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불쾌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쥐어 바꾸면서 그러셨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재수대가리 없이 보이더니만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너나 나가. 여기는 내 아들 집이야. 제 집이에요. 어머니나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큰 소리냐. 밥을 차리라면 차리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것도 하기 싫어서 시부모를 나가라고 하냐. 너나 당장에 나가라. 아주버니도 저를 아주 못된 며느리인 양 취급하면서 시덥지 않다는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때마침 벨이 울리더니 도련님이 들어왔습니다. 요상한 분위기에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도련님은 또 웬일이에요? 저야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여름 휴가를 보내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형도 없으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해서 가방 싸들고 왔어요. 네?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말만 듣고 오셨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영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제게 그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모처럼 서울 구경도 하신다니까 모시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련님, 제가 어머니한테 여기서 여름 휴가를 보내시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형님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동서, 우리가 마치 거짓대들이나 된 것처럼 말하는데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도 되는 건가? 문전박대라고 했어요? 제 집을 두고 나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이렇게 경우 없이 막 들이닥쳐서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갑자기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우습게 알아? 너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갑작스런 시어머니 행동에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보던 아버님이 궁시렁 대시면서 모른 척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주버니는 그만 좀 해요. 참나 뭐하는 집구석인지 라고 투덜대기만 했고 도련님과 형님만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형님이 흥분을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말로 하세요. 이런 인간은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와중에도 형님이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도련님만 그랬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형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 한 번 잘했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무슨 짓?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속이 터졌는 줄이나 아냐? 이것이 얼마나 네 형을 가지고 놀았으면 그렇게 말도 잘 듣던 애가 내 말을 안 들었겠냐? 그러면서 더 열을 내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간 한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내 아들도 없겠다. 너 오늘 나를 잘 받았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사정없이 돌진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억세고 힘이 세시던지 형님도 못해보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도련님이 날렵하게 막아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작은 방에서 나온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동네 창피하니까 조용조용하게 할 수 없어? 목소리 좀 낮추란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당신 목소리나 낮춰요. 당신이 맨날 나를 우습게 알고 큰 소리를 치니까 며느리도 나를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언제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래? 라고 하시며 두 분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도련님이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문 밖에서도 시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아버님이 평생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도 잘난 체하고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에 심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울분이 저에게 터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우이가 산발한 채 집 앞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이러고 있어요? 얼굴은 왜 그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되돌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얻어 터질 짓을 했어요? 신우이네 형님이나 불난집의 부채질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생각해준답시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오빠가 해외 출장을 간 김에 언니를 손 한번 봐준다고 했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언니가 오빠를 휘어잡는다고 해서 물러났을 사람 같았어요. 참 순진도 하셔라. 더 당하기 전에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알았어요? 신우는 저를 한껏 비웃으면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달려온 파출소 경찰을 따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경찰이 제 집으로 가서 배를 눌렀어요. 여기 김수현 씨 댁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건 맞습니까? 갑자기 교양이 가득한 표정으로 시부모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나긋나긋하게 경찰들의 말에 대답을 했어요. 여기는 제 아들네 집이에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며느리가 속이 없어요.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피의자 신분이니까 다들 파출소로 가셔야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아니, 경찰 양반,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모두 파출소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의해서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제 집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저희 신혼집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파출소에서 며느리에게 손끝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제가 녹음한 핸드폰 내용을 듣게 해줬더니 그때서야 조금 손 좀 봐줬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 봤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달려드니까 밀친 거예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저희 친정 부모님이 괘씸하다며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신혼집도 새 집이라서 좋은 가격에 살 사람들이 많아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전후 사정을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남편이 제게 연락해 왔어요. 자기야, 괜찮아? 우리 엄마 선배가 좀 매운 편인데 많이 아팠지? 응, 어머니가 연락했어? 식구대로 다 나한테 그러더라. 빨리 신고한 거 취소하게 하라고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엄마랑 우리 식구들하고 연을 끊고 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생각은 초도 없다. 한번 그런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니? 너도 나 때문에 네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나랑 이혼하고 편히 살아라. 집은 팔려고 내놓았으니까 곧 팔릴 거고 넌 그냥 몸만 나가. 아직 해외 출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말로만 해서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내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어봤자 실익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지만
그건 그거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끝까지 취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금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합의금 액수를 더 크게 불렀어요. 돈은 무서웠는지 제게 억지로 사과를 하는데 좀 웃겼습니다. 영혼도 없는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도 할 테니까 준비나 잘하세요. 제가 인정상 봐주고 그런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죠. 받을 거 다 받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완전히 실수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잘하고 아들 내외랑 서로 잘 살 때가 좋은 겁니다. 그 이상 바라지 말아야죠. 아들네 집이 며느리 집이란 인식도 이해가 부족하면 앞으론 며느리 보기가 참 힘들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되도록이면 시집 식구들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혼을 앞둔 한 친구의 얘기를 듣자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보냅니다. 제 친구도 저처럼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었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꼭 돈이 끼어들었어요. 돈이 항상 문제였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월급쟁이의 맏아들에 공무원인 며느리를 얻었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두 아들과 두 딸들을 두셨는데 제게 늘 그러셨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와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는 며느리로 보지 않고 내 딸처럼 생각하마. 말이라도 참 감사했습니다. 신이들도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어요. 제가 맏며느리라고 해서 신경을 쓰거나 힘들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자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일하는 며느리이니 힘들 테니 신이들과 늘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힘든 일은 시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김치도 늘 담가다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조금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매달 용돈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셨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돈을 쓸 데가 어디에 있겠냐. 할 일 없지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 말이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신이들과 도련님과 살고 계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얼마간의 돈과 얼마 안 된 연금뿐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사코 용돈을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이냐? 집장만 하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야지.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때나 명절 때에는 시어머니께 필요한 옷이나 모자나 신발들을 사드렸어요. 현금은 마다하셨으니까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좋은 물건들이 보이면 시어머니께 배송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시집 식구들과는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때까지도 친구들끼리 만나며 늘 화두가 되었던 시집 식구들에 대한 말들은 그저 남의 얘기려니 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도 그저 함께 씹을 말이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도련님이 동서가 될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도련님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카페 여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멍가게 수준의 카페인 줄 알았는데 제법 교회에서 크게 운영하는 잘 되는 카페였어요. 동서가 처음에 시댁 인사를 올 때도 선물 으리으리하게 준비해서 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이바지 음식을 해온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도 들고 왔습니다. 도련님 말에 의하면 사업을 해서 그런지 손도 크고 야무지다고 했어요. 한우구이 세트는 기본이고 과일도 비싼 과일 위주로 선물 포장해서 들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께 드릴 비싼 옷 선물도 준비를 해서 직접 입혀드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산 이런 비싼 옷을 입어보신 적이 없으셨기에 매우 어색해 하면서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동서의 선물 공세는 그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동서가 도련님보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동서한테 홀딱 반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신이들이 동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고 말았어요. 웬만큼 잘 되는 카페가 아니었거든요. 도련님은 원하는 곳에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대기업 계열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식은 동서가 하자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동서는 시끌벅적한 결혼식은 싫다며 양가 부모 형제만 모시고 스몰 웨딩을 하자고 했어요. 대신에 모든 비용은 동서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고 신혼집도 동서가 사는 집에서 하기로 했으니 도련님은 돈 한 푼 안 들고 장가간 셈이었죠. 그런 동서를 늘 칭찬을 해줬어요. 내가 늦은막해 이런 복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냐. 우리 동석이가 잘나니까 돈을 짊어지고 달려들지 않겠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다. 안 그러냐? 역시나 우리 시어머니의 투머치한 말씀은 너무 적나라했어요. 거기에다가 신우들에게 둘 다 저가 명품백을 혼수 선물로 하지를 않나. 시어머니에게는 현금으로 2천만 원이나 드렸어요. 남편에게도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저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현금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동서의 그런 넘치는 선물을 받았으니 노고인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는 맏며느리이면서도 제대로 된 혼수 선물도 못했는데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우리 시댁을 장악해 버렸어요. 동서의 말이라면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누들도 꼼짝을 못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동서가 나쁜 의도를 갖거나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그런 과한 선물 공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 바로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은연중에 동서가 있는데 앞에서 저를 무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너 뭐하냐? 네 동서가 목마르겠다. 네 동서가 사온 파인애플로 얼음을 시원하게 갈아서 주스 좀 해와라. 뭐해? 빨리 해오지 않고. 아, 네 어머니. 그러자 동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전 파인애플 주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형님, 그냥 얼음물 한 컵 갖다 주세요. 아이고, 어쩜 너는 마음씨도 이렇게 곱냐? 네 형님이 힘들까봐 그러냐? 힘들 것 하나도 없다. 음식을 어찌나 잘하는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다 해줄 거다. 안 그러냐? 라고 하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네? 어머니, 제가 음식을 잘하다니요. 제가 못해서 항상 어머니가 해주셨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게 자랑이라고 네 동서 앞에서 말하고 있냐? 쪽팔리지도 않냐? 뭐해? 어서 파인애플 주스를 해오지 않고. 참 민망했습니다. 저러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서 더 황당했어요. 감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토단다고 생각하신 듯 했어요. 동서가 주방 근처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셨던 터라 불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시댁에 오면 모두들 동서 옆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 일이나 음식하는 거나 심부름하는 것도 모두 다 제 차지였어요. 물론 동서는 시댁에 왔더라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앉아있다가 제일 일찍 가버렸어요. 동서가 오면 늘 시어머니께 용돈 봉투를 드렸고 시누이들한테는 작은 거라도 선물을 꼭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동서에게 불만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걸 질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서가 온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늘상 공무원인 며느리라며 저를 이뻐해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싹 다 사라졌습니다. 추석을 한 달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한 보따리를 들고 저녁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겠냐? 네가 준 거니까 뜯어보면 알 것 아니냐? 네? 제가 어머니께 드린 거라고요? 그래, 너도 참 그렇더구나. 세상에 아무리 내가 없이 사는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너무했지 뭐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봄이 예전에 그 자상하고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시어머니가 거지같이 없이 살아도 그렇지. 이런 싸구려를 선물이라고 했었냐?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그러시면서 그 보따리를 부러치더니 제 얼굴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제가 사드렸던 겨울용 방한 모자와 장갑, 그리고 구두와 운동화와 스카프와 옷들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며느리한테 농락을 당했다는 듯이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이런 거적대기를 선물이라고 줬냐? 저는 마냥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냐? 이것도 봐라. 네가 사준 이 조끼도 2만 원짜리라고 하더라. 향란이가 그랬어. 감히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런 싸구려를 들고 왔냐고 말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를 너무 이쁘다 해줬더니 나를 우습게 한 게야. 네가 준 거 도로 가져왔으니까 눈이 있으면 봐라. 거지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황당한 말씀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싸구려라뇨. 제가 어머니께 사드린 선물은 싸구려는 단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싸들고 와서 뭐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말은 잘하네. 내가 추잡스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이런 거지 같은 선물을 해줬어도 좋아했지 뭐냐? 네가 눈 있으면 네 동서가 하는 것을 잘 봐라. 알았냐?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는 제 형편껏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동서와 비교를 하세요? 그러자 완전 웃기다는 식으로 화를 더 내시면서 심한 말을 하고야 마셨어요. 너는 네 동서한테 가서 배워라. 형편껏 최선을 다한 게 고작 이런 거적대기를 나한테 던져줬냐? 어머니, 공무원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동서처럼 몇십만 원이나 하는 옷을 사드리겠어요. 어머니도 그때는 좋아하셨잖아요. 그래도 막무가내였어요. 동서가 선물을 해준 백화점의 명품 매장의 옷을 몇 번 걸치시더니 제가 사드린 옷이 거적대기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참 인간은 간사하고 간사한 동물이었어요. 제가 선물에 들 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거는 사오지 마라. 이런 데다 돈 쓸 바엔 저축해야지. 나는 다 늙어서 빠져서 비싼 거 입어봤자다. 그래도 고맙다. 잘 입으마. 그랬던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시더니 눈높이가 한순간에 높아지셨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네가 내가 잘해주니까 나를 함부로 한 게야. 공무원 월급 타령을 하려거든 관둬라. 그냥 네 동서네 가게에 가서 바닥 청소라도 하든지 파출부라도 하면 딱 맞겠네. 알았어? 어머니, 그거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너랑 입씨름을 하자고 여기 쫓아왔겠냐? 이런 거는 길바닥에 거지한테 저도 안 가져갈 거다. 에이, 추잡스러워. 라고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엄청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사드렸던 대부분의 것들을 들고 와서 거실 바닥에 탁 뿌려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편이 올 때까지 놔뒀다가 남편이 볼 수 있게 했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니 열받아서 나왔어요. 수지 엄마, 다시는 엄마한테 뭐 사드리거나 하지도 마. 재수씨가 주는 돈에 눈이 돌아갔어. 냅둬. 당분간 서로 끊고 살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져놓고 간 그 물건들을 다시 싸서 들고 나가더니 버리고 왔어요. 그래도 속이 상했는지 남편이 제게 혼자 알고 있었던 소개말을 해줬어요. 내가 말이야, 그냥 동석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나오시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네. 뭔데 그래? 실은 재수씨가 동석이랑 첫 결혼이 아니야. 뭐? 첫 결혼이 아니라니. 세 번째 결혼이고 숨겨놓은 애도 둘이나 있어. 엄마는 그거 모르고 있잖아. 그거 진짜야? 응,
그러니까 저렇게 돈 싸매고 동석이랑 살라고 달려든 건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재수 씨 돈에 환장해서 저래. 서방님은 그 사실을 알고 결혼한 거야? 아니, 모르고 있더라. 재수 씨가 어찌나 노련한지 동석이도 속이고 결혼했어. 동석이 이 자식 그저 그 여자가 돈도 잘 쓰고 잘해주니까 그냥 넘어간 모양인데 언제고 다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엄마가 당신한테 한 일을 후회하실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기라도 해? 동서가 재혼이든 사문이든 서방님이 동서를 좋아해서 결혼한 건데 그건 흠이 아니야. 어머니도 아신다고 한들 뭐 어쩌시겠어. 동서가 저렇게 돈도 잘 버는데 잘 됐다 싶으시겠지. 돈을 쏙쏙 더 잘 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말에는 남편이 기분이 상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고 내 엄마다. 그렇게 더러운 인간으로 대놓고 말하지 마라. 응, 알겠어. 나도 어머니한테 실망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셨으니 당분간 얼굴 보고 살지 말자는 말씀이시겠지? 그렇게 해서 한동안 내내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경찰서라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쪽이 김동수 씨입니까? 여기는 경찰서 강력반입니다. 네, 맞는데요? 김동석 씨가 동생분이 맞으시죠? 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남편이 놀라서 서방님과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연락을 해도 답을 주지 않아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점심때쯤에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걱정되네. 저는 궁금해서 다그쳐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석이가 재수씨 전남편과 싸우다가 입건이 됐어. 조금 심각해. 재수씨도 그 와중에 동석이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고 일단 동석이 말을 들어보니까 재수씨가 완전히 또라이네. 세상에 그런 나쁜 여자를 만날 게 뭐야. 내가 동석이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동석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사모님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몰래 키우고 있는 동생 애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전 남편이 양육권 문제로 서방님에게 다 까발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가 전 남편과 최근까지도 부적절하게 함께 지냈었다고 발설을 했다네요. 그 일 때문에 서방님과 동서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삼자 대면을 한다면서 동서의 전 남편을 불러냈다가 사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변호사도 선임을 해왔고 하니까 서방님이 시어머니께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네요. 길게 통화를 못하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 내가 여기서 사적인 전화를 오래 못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으시다가 받으셨어요. 완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왜 했냐? 서방님이 동서랑 싸워서 경찰서에 잡혀있어요. 어머님이 변호사비를 대주셨으면 한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넌 그게 못된 거야. 이젠 네 동서가 질투나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할 일 없으면 그냥 끊어라. 네, 그렇게 잘난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애도 둘씩이나 있고 서방님과는 3번째 결혼이었대요. 뭐야? 말이라도 징그럽다. 그럴 리가 있냐?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저는 그만 끊습니다. 결국에 시어머니는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변호사 선임비로 대고 서방님이 어떻게 하든지 콩밥을 먹지 않도록 애쓰셨지만 그 독한 동서가 용서치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다며 좋아 죽더니 그 결혼 때문에 서방님의 신세가 불쌍하게 되었어요. 서방님은 위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동서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전 남편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형사 입건이 된 만큼 형을 피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비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돈을 대라고 하셨지만 남편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돈 관리를 다 하는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대요. 엄마, 난 돈 없으니까 수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달라고 하면 되지. 내가 꼭 말해야 하냐? 네, 저보단 엄마가 더 낫겠죠. 그랬더니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비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급한 대로 너희들 돈 좀 써야겠다. 죄송해요. 저희가 돈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그깟 돈 벌려면 관두고 동선의 가게에서 바닥 청소라도 하든지 동선의 집으로 폐출부라도 하라고요. 그런데 돈 있을 리 있겠어요? 뭐야? 네가 꼭 이렇게 나와야겠냐?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결국엔 빚까지 내서 용을 다 써댔지만 서방님의 형살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동서 때문에 서방님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너덜너덜 거리다니 사람도 잘 만나고 볼 일이 있더라고요.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논이 잘도 헷가닥하고 돌아가더니 아무 죄 없는 큰 며느리를 구박하고 미워한 시어머니는 하나도 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어머니의 돈도 서방님한테로 다 써버리고 큰 며느리한테도 팽당하고 참 신세가 불쌍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말씀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게 며느리를 보는 눈 좀 키우지 그러셨어요. 돈에 눈 돌아가지 말고요. 그런 시어머니와 신이들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아참, 그리고 남편 말에 의하면 동서가 선물한 신우의 명품백은 가품이었대요. A+짜리 가품이요. 가품이라 해도 몇십만 원씩이나 하는 퀄리티가 높은 가품이었으니 신이들 형편을 그만한 것도 사기도 쉽지 않았을 테니 진품이 아니라고 해서 완전 사기꾼으로 매도당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함께 쌍으로 동서에게 험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참 웃긴 세상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